네, 플로리다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인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뷰티 서플라이 업주가요, 연말을 앞두고 그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 좀도둑을 뒤쫓다가 이 범인들의 차량에 깔려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6일 조금 됐습니다. 시간은 좀 됐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요. 이 플로리다주 그 잭슨빌, 이곳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적지 않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곳 근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다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 잭슨빌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오랫동안 운영하던 올해 64살, 64살의 한인 김일선 씨가 매장에 침입한 좀도둑을 막으려다가 용의자 차량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절도범들은요, 이 진열해 놓은 여러 물건들을 그냥 들어가서 마구 쓸어 담은 뒤, 요즘 그 절도범들은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 들어가서 아예 한 명은 업주를 딱 막아놓고 나머지 한두 명이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커다란 가방에 막 담아서 훔쳐가죠. 옛날처럼 뭐 한두 개 훔쳐가고 이런 건 정말 낭만이라도 있지, 요즘은 절도범들이 이게 말이 절도범들이지 강도보다 더 심합니다. 자, 여러 물건을 막 때로 막 쓸어 담은 뒤에 나갑니다. 한 명은 도보로 이제 막 뛰어서 도망가고, 한 명은 대기 중인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선 씨는요,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그 한 명을 뒤쫓아가기 시작했고요. 이때 그 도주하던 용의 차량이 김 씨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만은 김 씨는 안타깝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그 쇼핑몰 내의 그 상점 다른 동료 업주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이 일대에서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연말을 맞아 상인들이 대목을 노리고 있는데, 대목은커녕 절도 피해만 계속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의 그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더 참 자괴감이 드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 김 씨의 매장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고요. 심지어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김일선 씨가 사망한 그 바로 다음 날에도 김 씨의 매장에서 또 다른 절도범들이 들어와서 절도 시도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절도 피해로 업주가 사망했는데 다음날 또 다른 절도범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지금의 미국의 현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뉴스를 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피해자와 뭐 그 가족,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은요, 이 지역 사회와 업주들에게 큰 충격을 당연히 주겠죠. 그 인근에 있는 업주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당사자들도 물론이겠지만. 그런데 그 당사자와 인근에 있는 다른 업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뉴스를 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을 더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내일은 아니어도 마치 내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야, 저게 저 멀리 있는 한인 업주가 그랬다니까, 뭐 같은 한인이라서 더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하고 공감이 되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데니까 내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특히 요즘 같은 때 또 연말에 뭐 이런 경우에는 업주 되시는 분들, 또는 업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닐 때 미국에서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좀 불안감이, 그 실감나게 불안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업주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이후 바로 다음 날 또 절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은 더더욱이 이게 뭐 옛날 같지가 않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어제 그런 절도범이 들어가서 그런 절도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소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어떻게 어찌 문은 열었다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까 바로 전날. 그러니까 오늘 이 업주가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이런 걸 노린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서
또 그런 한 번 그런 피해를 당한 그 집을 또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정말 이런 얘기 참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 범죄자들이 야, 한 번 피해를 입은 업소는 다음날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없어. 그러니 한 번 더 가자. 뭐 이런 경우, 이런 일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제 현실이, 요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요즘 그 정도로 악랄한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에는요. 자, 연말을 맞아서 절도나 강도 사건 등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업주분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업소의 보안 카메라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알람 시스템을 좀 테스트해 본다든지 뭐 또 아니면은 강화된 어떤 락장치 등을 좀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재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경찰 순찰을 좀 늘려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고요. 또 지역사회에 보면은 각 지역사회에 특히 이제 상권이 있는 그런 곳들은 더더욱이 이 범죄 예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네트워크에 협력을 해서 예방 조치를 좀 같이 협력해서 마련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가정집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여하튼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는요, 조용한 가운데 한 가지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요,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엄청난 그런 사회 혼란적인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도의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은 무슨 막 전쟁 나기 직전에 뭐 무슨 큰 천재지변이 있기 직전에 이럴 때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사회 혼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미리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뭐 일종의 사재기라면 사재기입니다, 이것도.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에서 조용한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면 취임한 그날 바로 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바로 중국에게 추가 관세에 더해서 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바 있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관세를 의식한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생필품을 지금 미리 사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안에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미리 지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용하지만 사재기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혼란스러운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자동차나 무슨 세탁기, 뭐 드라이어 이런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가 된 그런 소비자들은요, 서둘러 그런 것도 좀 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뭐 세탁기, 드라이어 이런 것들은 뭐 1, 20불짜리가 아니잖아요. 몇천 불, 몇만 불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 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그 4분의 1 정도가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금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좋은 시기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5% 정도가. 뿐만이 아닙니다. 이 creditcard.co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시한 또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한 2,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이 2,000명 가운데 약 3분의 1, 30% 이상이 관세가 두려워서 구입할 물건이 있다면 지금 사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트럼프의 취임을 대비해서 지하실에 잔뜩 물건을 사다 쌓아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어떤 물건을 사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도 사다 놨고, 또 일반적인 커피 빈 같은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콩이 좀 오래되면 맛도 변질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커피빈 같은 건 뭐 한 1, 2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사놨고, 특히 이제 조금 오래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슨 봉지 커피 막 이런 거. 그런 것은 잔뜩 사놨답니다. 한 1년 이상 먹으려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건 그래도 조금 유효기간이 좀 기니까 올리브 오일도 사다 놨고, 왜냐면 올리브 오일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리브 오일도 올라갈 확률, 물가 인상이 될 확률이 높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올리브 오일이에요.
실제로 저는 올리브 오일 한 1, 2주에 가서 한 2주에 가서 한 병씩 막 사는 정도로 저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는데 이거 오르면 저도 아주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 오일도 잔뜩 사다 놨다 그러고 뭐 페이퍼 타월 같은 것도 잔뜩 사다 놨고 하고 이 페이퍼 타월은 뭐 몇 년 지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지하실에다 잔뜩 물건을 쌓아 놨다. 최대한 비축해 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자동차를 내년쯤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지금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한 45,000달러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도 내년쯤 살까 조금 더 보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야. 내년 되면 세탁기 같은 거 뭐 1,500불, 2,000불 되는 거 이런 거 살려면은 거기서 한 10%만 올라도 뭐 4,500불, 아니야, 150불, 200불, 그리고 뭐 여러 개를 사면 정말 4,500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연말에 뭐 세일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사야 되겠다 해서 미리 다 샀답니다. 자동차도 사라고, 세탁기, 건조기 다 미리 사놨다라고 그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그 인터뷰한 그 남성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뭐 불법 이민자 추방 뭐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 결국 미국에서의 노동 비용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관세 플러스 알파 미국에서의 노동 비용이 인상되면 결국은 상품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내년에 물가가 오를 확률은 아주 높다라고 생각해서 웬만한 필요한 거 지금 다 사놨다. 그리고 웬만한 건 지하실에다가 막 갖다 비축해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한 사재기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사재기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이 좀 너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렇게 조용한 사재기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꼭 사재기까지 아니어도 조금 비싼 물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나 세탁기, 드라이어, 무슨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년 초쯤 돼서 아니면 뭐 내년 안에 살 생각이 있었더라면 연말 지금 뭐 세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일 겸 또 내년에 물가 인상을 피할 겸 겸사겸사해서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 해당되는 소식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이제 한국말로는 무슨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책임보험 그러면 더 잘 알아듣기 힘드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보험, 커버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 거 해주기도 하고, 뭐 내 것도 고쳐야 되고 하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해줘야 되는 건, 그게 이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하잖아요. 그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의 최소 한도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최소 15,000달러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건 뭐 의무적입니다. 주정부가 지정하는. 이건 이제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요,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많은 그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차량 라이어빌리티 보험의 최소 책임 보상 한도를 2배 늘리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는 그 법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1인당 신체 상해, 바디 인저리에 대한 최소 보상 한도는 현행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고 한 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커버리지 최소 한도, 메디칼 커버리지 최소 한도는 현행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전부 다 이제 2배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현재 그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의 최소 한도가 15,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기존 그 보험 가입자들은요, 내년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최소 한도가 3만 달러로 조정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올려가? 땡큐 베리 마치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겠어요. 자기들 돈 많이 나갈 일인데 보험사들이 그냥 안 해주죠. 통보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줄 것입니다. 뭐 3만 달러를 6만 달러를 올립니다. 15,000불을 3만 달러를 올립니다. 나는 3만 달러 올릴 필요 없어요. 나는 안 할래요. 안 되는 거죠. 강제로 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자동적으로 올려놓고 보험료 인상 통보가 갈 것입니다. 자, 요즘 그 이민 문화가 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영주권 문화가 새해 첫 내년 1월 달에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폭 진전에 그쳤다.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일은 2022년 12월 1일, 그리고 비숙련공 부문은 2020년 12월 8일로 공지돼서 전달에 비한다면 각각 2주 그리고 1주 정도밖에 앞당겨지지 않았다. 그 정도에 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그 가족 이민 1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한 달 진전에 그쳤습니다. 이건 뭐 신청하신 분들은 한 달 진전됐습니다.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진전도 안 됐습니다.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전달 대비 그대로 동결된 상태다. 좀 답답한 진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몇 가지만 간단히 또 볼게요. 트럼프 당선인의 그 대선 승리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주요 금융사들은 내년 들어서 이 달러화가 약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약세, 강세 뭐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환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죠. 자, 모건 스탠리의 매슈 홈바크 경제전략가와 그리고 제임스 로드 외환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중반쯤 이후가 되면, 내년 중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달러화의 가치가 현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요, 그런데 이제 금리 하락과 연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금리 하락이 달러 하락을 좀 유도한다. 뭐 그런 거죠. 금리 하락으로 이제 달러화를 보유할 어떤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내가 미국의 금리가 좋아야 달러 갖고 있다가 미국에 좀 이렇게 뿌려놓고 이자도 받아먹고 막 그러는데 딱 금리가 좀 떨어지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재미가 없죠. 오히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죠. 그래서 비달러화 자산, 달러가 아닌 다른 환율에 대한, 다른 그 재화에 대한, 다른 화폐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달러화가 떨어지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금은 뭐 1,450원을 줘야 한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 뭐 1,300원만 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시는 한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분들 또는 한국에 계신데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낸 자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해서 달러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부담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면 뭐 좋아하실 거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여행 가려는 분들은 좀 싫어하겠죠. 한국 가서 뭐 돈 딱 바꿀 때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이 환율이 떨어졌네 마침 내가 여행 갔을 때. 뭐 그래서 이제 뭐 호불호는 있습니다. 환율은. 자,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뭐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오늘 미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가했다고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확인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 그 숫자 이런 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군의 큰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국방부의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예를 들어 뭐 드론으로 촬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눈밭에 막 파묻혀가지고 이 북한군 군복인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북한군 군복인지 러시아 군복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잘 안 되지만 북한군의 희생자가 적지 않이 난 것만은 분명하다.
라고 미국 국방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군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서 만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쿠르스크라는 지역은요, 러시아 지역인데 러시아가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기습적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다른 데 많이 뺏기는데, 성동격사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뺏겼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오히려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쿠르스크라는 지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기습적으로 점령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점령을 당한 뒤에 러시아가 탈환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쿠르스크. 그래서 이제 북한군을 요청해서 북한군 병력과 러시아가 같이 이제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은 뉴스로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북한은 참 나쁜 나라다. 그리고 김정은 정말 이 제명에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듭니다. 자국의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전장터에 마구 그렇게 대량으로 보내서 사실상 총알바지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도 안 됐고, 같이 러시아군과 같이 간다지만 뭐 말이 통해, 뭐가 통해, 신호도 안 통해. 그래 뭐 러시아군 앞에 서서 그냥 총알바지 되는 건데, 그렇게 자국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게 북한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시신들이 눈밭에 그대로 파묻혀 있던데, 그들도 다 귀한 집 자식들이건만, 북한에도 다 뭐 부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잖아요. 형제자매 다 있고, 그들도 다 귀한 집 자식들이건만 그렇게 먼 타국까지 보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만든다라는 것, 정말 김정은 이대로 둬야 되나 막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국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즉각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이제 심리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됐지만 그렇다고 탄핵된 건 아닙니다. 직무만 정지됐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거나 아니면 다시 대통령으로 복직하거나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헌재가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심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그 시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정지가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그날 접수한 뒤에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서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다 재판관한테 보내서 재판관들은 일단 집에서 재택근무한 거죠. 집에서 이제 심사를 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다 이제 출근해서 드디어 공식적인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시간이 급속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은 이제 8, 2024 헌나 8 입니다. 그리고 사건명은 2024 헌나 8은 사건 번호, 그리고 사건명, 사건 이름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 번호 2024 헌나 8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24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올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라는 것은 올해 탄핵과 관련된 심사는 모두 나가 붙습니다. 뭐 가나다라 쫙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케이스 가운데 탄핵과 관련된 케이스는 헌 다음에 나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 숫자 8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올해 접수된 탄핵 관련 8번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검사 탄핵, 무슨 국무위원 탄핵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탄핵 됐건 안 됐건 일단 접수된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 접수된 8번째 사건, 그래서 헌, 나, 8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에 있는 다른 사건들의 심리, 그러니까 7개가 계류 중인데 좀 연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좀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의 최종 결과는 원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맥시멈 180일까지 그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68 대략 한 6개월 정도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권력 공백,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성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정치 경제적 또는 외교적으로도 또는 안보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같아서 한 2달 안에, 2달 정도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그들의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레이디 맥베스가 무슨 말이냐? 이 레이디 맥베스는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배우셨죠? 뭐 햄릿, 맥베스, 저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 그 4대 비극. 이참에 구글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좋으실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베스라는 거잖아요. 그 맥베스라는 4대 비극 소설 가운데 주인공인 그 맥베스의 부인이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그 부인이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놓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다가 함께 몰락한 그런 인물인데, 그 소설 속의 인물. 그 김건희 여사를 놓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영국의 더 타임스가. 더 타임스는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권모술수가 강한 마키아벨리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절박한 싸움을 해가자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궁지에 몰린 대통령직에 기여한 부분에 궁지에 몰린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데까지 그 부인이 상당 부분 일조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 한국의 국민들이 분노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상황을 제3자의 입장, 외부인의 시각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영국의 더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령 선포가 김여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한국 내의 시선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한국말 참 어렵죠. 이 계엄령이 김여사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계엄령이 김여사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것은 이런 계엄령 사태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도 뭐 스캔들, 뭐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을 영향, 이렇게 다 연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렇게 영국의 더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보도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신문이, 나름대로 권위 있는 신문이 김건희 여사를 놓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표현한 그게 저는 좀 상당히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참 무시당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리 언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레이디 맥베스라는 표현 뭐 이렇게 한 것은 좀 무시당한 느낌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의 한 신문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윤 대통령이다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진을 딱 놓고 그 밑에 프레지던트 윤석열이라고 써놨어요. 안철수 의원은 왜 갑자기 대통령이 거기서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독일 뮌헨의 지역지인 뮌헨 머큐리는 지난 13일자 신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뭐 출국 금지 소식 등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철수 의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뭐 프레지던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까지 딱 크게 붙어놨습니다. 민헨 머큐리라는 신문의 그 이같이 엉뚱한 사진 실수는 이를 알아본 독자들이 그 SNS에 그 신문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막 올리면서 야 이것 봐라 얘네들 이렇게 했다 막 웃으면서 막 올린 거죠. 막 비아냥대면서 누굴 비아냥댔는지 모르겠지만 뭐 민헨 머큐리를 놀린 건지 한국 쪽을 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막 돌았습니다 이게. 한편 그 민헨 머큐리는 아직까지 그 이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뭐 입장 표명 또는 해명 하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사진을 엉뚱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서 싣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놓고요. 이 민헨 머큐리 측은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건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정말 살짝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잘못된 사진 게재는요, 외교적 결례로도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뭐 비추어지긴 뭘 비춰져요? 당연히 외교적 결례죠.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지역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뭐 이상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국회의원, 연방 하원의원 사진을 놓고 거기다가 프레지던트 바이든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외교적 전화 걸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너네들 다 우리한테 전화도 걸지 마. 뭐 외교적으로 무슨 뭐 트럼프한테 인사한다고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주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 정도 강하게 해야죠, 한국도.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별 얘기가 없고요. 민헨 머큐리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명시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것입니다. 뭐 이는 단순한 편집 실수로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것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 그 독일 내에서 그 정론과 정확성을 강조해온 주요 언론사로 알려진 그 민헨 머큐리라는 신문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서 독일 내의 다른 언론사들도 좀 실망감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일 내의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즉각 수정되지 않거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양국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우려를 현지에 독일의 다른 언론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감히 민헨 머큐리에게 말합니다. 민헨 머큐리, 당신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언론의 신뢰도를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민헨 머큐리에게 제가 지금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실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제 한마디를 끝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